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한국의 디지털 아노미 현상,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라는 책의 세 번째 챕터, 디지털 침해와 독서입니다. 뉴미디어 비판의 역사. 고대 구두 시대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들이 대두하게 된 오늘의 정보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될 때마다 소위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들은 언제나 부정적이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무엇보다도 그리스 소녀들이 로마의 소년 소녀들에게 들려주었던 우화 때문이라고 보았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1642년 연극을 금지시켰던 때도 있었고, 출판물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18세기에는 책이 인간을 오도시키는 존재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19세기에는 대다수의 교육학자들이 이른바 외설적 내용의 책이 급격하게 범죄를 늘렸다고 생각했고, 20세기 초에는 영화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독일 함부르크의 교사연합회는 1907년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학교가 학생들이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년 이상의 한국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시절 학생 입장 불가 영화를 몰래 감상했었고, 선생님들이 극장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감시하였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 오늘날에도 저속한 소설, 미국적 코믹물, 비디오나 텔레비전의 폭력과 음란성 등에 대한 비판들이 자주 이루어지면서 비디오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도 연령별 등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정착되어 가면서 외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고 있다. 올더스 헉슬리는 이미 1932년 출판된 그의 공상소설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케 하고 기술 숭배가 인간의 사고력을 황폐화시키고 언젠가는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될 미래를 우려하였다. 21세기의 생활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미디어, 극소전자 미디어 기술의 총알은 단연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카메라, mp3, dmb, 게임, 실시간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 내비게이션, 이북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극소전자 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미디어 생태학은 디지털화된 단문 정보나 화보와 영상물의 범람으로 점차 독서 인구가 줄어든 것을 경고한다. 최근에는 미디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뇌신경학자, 심리학자 등이 한결같이 스마트 기기의 주의력과 책의 독서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적인 주장들은 항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대중매체들의 영향력을 우려했던 것이다.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항상 제기되어 왔던 과도기적 우려에 지나지 않는 걸까? 스마트 사회의 삶은 행복할까?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웹사이트의 탐색으로 보내는 시간이 책 읽기가 수반하는 조용한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몰아냈고 지적 활동에 쓰이던 우리의 뇌 회로를 해체시킨다고 말한다. 유한한 인간의 지적 능력이 디지털 기기의 도움으로 크게 확장되지만 심층적 사고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보기술의 딜레마적 관계에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의 연구를 관통하는 관심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게 된 인간은 더 똑똑해졌을까, 멍청해졌을까에 있다.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접하게 되면 컴퓨터의 자판기를 두드려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려고 정보나 지식은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컴퓨터에 저장해둔다. 이러한 습관성은 기억 회상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식의 본질까지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 즉, 지식의 근본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일명 구글 효과, 구글 이펙트라고 한다. 외부의 보조장치를 통해 인간의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친구 파이드로스에게 해준 발명의 신 테우스와 고대 이집트의 왕 타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발명의 신 테우스는 산수와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문자 등을 발명하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타무스 왕의 의견을 물었다.
테우스는 백성의 지혜와 기억력을 높여줄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왕의 반응은 백성들이 문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억력의 감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문자를 통해 백성들이 자존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어에도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지식을 무질서하게 쌓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반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보편적 지식이 결여된 자기 견해만 형성된다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베치 스페로 교수 등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의 대표 저술한 기억에 대한 구글 효과라는 논문에서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을 외부 기억 은행으로 간주하며 우리의 기억 체계는 무엇보다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기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는 지식의 본질이 내용이 아닌 지식에 이르는 방법에 있다는 것이다. 신경생리학자들은 외적 자극이 뇌 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영장류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 그린필드는 영상 미디어의 수용이 항공기 조종사처럼 동시에 수많은 정보기기들을 읽어내는 공간 인지력을 개선시키지만 추상적 어휘, 반성, 연역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상상력과 같은 고도의 인지 구조를 약하게 만든다고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사고가 얄팍해졌다는 것이다. 이같이 인간의 사고가 얄팍해졌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전혀 다른 논리와 인식 방법의 호모 디지쿠스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무엇에 집중하는 인내심이 부족하며 논리적 사고의 몰입을 체질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는 편의성과 단순성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세대는 아니할수록 합리적이며 싫은 것을 참고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치매. 캐나다 미디어학자 맥루안의 미디어는 마사지다, 안마다 라는 명제가 있다. 이는 오늘날 미디어가 우리를 거칠게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지 감각 기능 중 일상적으로 환경 적응에 적절한 감각은 발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감각 기능은 퇴화한다. 맥루안에 따르면 모든 매체는 감각기관의 확장이다. 책은 눈의 확장, 옷은 피부의 확장, 바퀴는 발의 확장이다. 그런 견해에서 본다면 인터넷은 뇌의 확장이다. 우리는 스마트 미디어에 우리의 세상 인지 능력을 맡기고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맡기게 되면서 우리의 감각 기능도 편향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스마트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스마트 미디어 편식은 바로 디지털 치매를 수반하게 된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의 편의성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사고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호모 디지쿠스 시대에 세상은 점점 스마트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덜 스마트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이나 가족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이 전부이고 노래방 기기에 가사가 없으면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거의 없고 내비게이션 없이 오갔던 도로도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자주 한다. 요즘 이러한 디지털 치매 증후군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잦은 1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여기게 되었다.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식사 도중 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도 많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군상만 보이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게 됐다. 경희대 도정일 교수는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눈에 띄게 독서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한다. 실로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채팅,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그리고 사진, 음악, 인터넷, 텔레비전 시청, 게임, 영화, 스케줄 관리, 그림 등 온갖 기능이 탑재된 문명의 이기이다.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온종일 손에 쥐고 산다. 이런 온갖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른바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다. 우리의 뇌는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몇 초에서 몇 분 동안에 한시적으로 기억하는 단기 기억에서 반복 학습을 통해 지워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간다. 이때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저장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장기 기억으로 이전하지 못해 결국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기억 강도를 유지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의 뇌는 퇴화되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신의 인지력이 약해진 것을 두고 치매로 의심하는 사람은 건망증이고 치매는 자신이 치매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독일의 뇌과학자 슈피처에 의하면 디지털 치매란 컴퓨터,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등 디지털 미디어와 SNS의 과용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사실상 바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슈피처는 최근 한국에서도 번역된 자신의 책 디지털 치매에서 여러 번 한국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한국 초등학생의 12%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통계를 이용하면서 중독자율이 4%에 이르는 독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자를 걱정했다. 즉, 한국 초등학생들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 현상의 예가 독일에서는 답습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슈피처에 의하면 디지털 치매는 한국 의사들이 처음 이름을 붙인 질병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립국어원은 세계 제1의 디지털 기반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답게 2004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매를 신조어로 올렸다.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치매를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스스로 뇌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들의 기억 감퇴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저명한 뇌과학자인 슈피처가 한국의 디지털 중독 현상을 경계할 사례로 내세운 것에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빠지면 종이책 읽는 것보다 뇌 신경세포가 적게 움직여 청소년 뇌 성장을 가로막는 이유에서 슈피처가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대목에서 우리의 디지털 교과서 계획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도부터 모든 취학 아동들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전자교과서로 수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뇌 성형으로서의 독서. 슈피처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어린 나이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상용하면 집중력 장애는 물론 유치원을 졸업할 무렵에는 읽기 장애까지 겪을 수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 취학 연령의 어린이에게는 사회적 고립이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평생학습의 기본이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의 훌륭한 교육이라는데 그 훌륭한 교육은 무엇일까? 인지하기, 생각하기, 체험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등을 통해 기억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 이런 일은 스크린과 마우스가 아닌 종이와 연필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 슈피처의 주장이다. 그리고 어린이가 디지털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는 선물 받은 시간이나 마찬가지라고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충고하고 있다. 뇌도 훈련하기에 따르는 성형이 된다고 한다. 2004년 과학 잡지에 네이처에 소개된 신경과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에게 저글링을 훈련을 3개월 동안 시킨 결과 놀랍게도 양손과 뇌의 조화 기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기억을 관장하는 뇌 조직인 해마 두께가 커졌다. 물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20대처럼 저글링을 능숙하게 잘 해내지 못했지만 결과는 젊은 사람과 같았다. 런던대 신경과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상 2년의 훈련을 하고 수천 개의 장소와 길목을 헤매지 않고 다닐 수 있어야 시험을 보는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MRI 촬영을 했더니 기억을 관할하는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 기능도 좋아지고 뇌도 커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끊임없이 뇌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적게 걸리고 설마 치매가 오더라도 더디게 오거나 약하게 앓게 된다는 의미이다. 인류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기계화와 자동화가 가속되고 육체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헬스클럽이 생겨나듯 요즘 미국에는 헬스클럽처럼 기억을 훈련시키고 연산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브레인 피트니스 센터가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서는 머리가 쓸 일이 줄어든 스마트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브레인 운동이다. 독서의 생활화는 브레인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도서관은 브레인 센터와 같은 곳으로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날로그 책의 존재도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맥루아는 전자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이 인쇄미디어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디어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미디어가 전자미디어에 의해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먼은 전자미디어가 인쇄미디어를 위협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도 미디어 경쟁에서 승리한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태와 기능을 바꾸도록 강요한다고 보았다. 두 입장을 보았을 때 맥루한이 미디어의 대체론의 입장이라면 포스트먼은 효과적인 보완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맥루한이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미디어의 소멸과 생성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포스트먼은 미디어의 위기에 대한 자체 생존력과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자의 발명이 말을, 텔레비전이 영화를,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 사고를 대체하지 않았듯이 이미지가 지식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신문사가 2013년에 연중 기획으로 휴마트 운동을 벌인다고 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다 할 후속 보도는 없었다. 이 운동은 궁극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을 높이자는 것이고 독서하는 사회로 가자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